이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아십니까? 12월인데도 이 집엔 보일러가 없습니다.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야 합니다. 저는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제자가 몇 명인지 세어본 적은 없지만 아마 1000명은 넘을 겁니다. 교직에 있을 때는 월급도 괜찮았고 서울 강남은 아니지만 노원구에 25평짜리 아파트도 있었죠. 2021년 제가 65세가 되던 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나왔고 아파트 시세는 12억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했죠. 선생님, 노후 걱정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남은 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이자금 방뿐입니다. 2021년 총 자산 12억 원이었던 제 재산은 2024년 3억 원이 되었습니다. 3년간 9억 원을 잃었습니다. 저는 왜 그토록 눈이 멀었을까요? 정년 퇴임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 7시만 되면 들리는 아이들 통학버스 소리, 층간소음,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 35년간 참아왔던 도시 생활이 갑자기 견딜 수 없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같이 유튜브를 봤습니다. 시골살이, 귀촌 브이로그, 전원주택 찍기. 그런 영상들이 제 알고리즘을 가득 채웠죠. 어느 순간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구나. 이제는 흙을 밟고 살고 싶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우리 나이가 이제...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더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10년 뒤에 가면 몸도 안 따라줄 텐데. 65살이면 딱 적기야. 그때부터 저는 매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경기도 외곽을 봤는데 땅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더 멀리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까지 검색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021년 11월 대학 동창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얘가 강원도 홍천 쪽에 땅을 좀 갖고 있다면서 거기 분위기 정말 좋다고 자기가 아는 땅 하나 소개해준다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친구가 말했죠. 야, 영수야. 너 시골 가고 싶다며? 내가 딱 좋은 땅 하나 알아. 홍천. 거기 내가 작은 땅 하나 있는데 바로 옆 땅이 매물로 나왔어. 300평에 8천만 원. 시세보다 싸. 주인이 급하게 팔려고 하거든.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300평에 8천? 그 정도면 괜찮은데? 친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빨리 결정해야 돼. 다른 사람도 보러 온대.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35년 지기 친구라는 믿음과 남보다 먼저 좋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현장도 안 가보고 계약했습니다. 친구 말만 믿고 사진 몇 장만 보고 계약금 1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변호사도 안 끼고 등기부등본도 대충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을 넣고 한 달 뒤에 땅을 보러 갔습니다. 2021년 12월 눈이 쌓인 강원도 산골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비포장도로로 들어섰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여기 길이 왜 이래요?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 덮인 빈 땅. 주변은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집은 한 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여기가 맞아요? 땅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둘러봤습니다.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제대로 된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땅의 경사가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땐 평평해 보였는데 실제로는 15도 이상 기울어져 있었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 땅 진입로가 없는데? 차가 어떻게 들어가? 친구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토목공사 조금 하면 돼. 시골 땅이 다 그렇잖아. 걱정 마. 내가 아는 토목업자 있어. 싸게 해줄게. 얼마나 드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3천에서 5천? 많아야 그 정도. 3천에서 5천만 원이라. 이미 땅값으로 8천을 쓴 상황에서 또 5천을 쓴다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그때 제 머릿속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2022년 1월 노원구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세가 12억이었고 한 달 만에 11억 8천에 팔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꺼번에 계좌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묘한 전능감을 느꼈습니다. 이 돈이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착각이었죠.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토목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준 업자는 40대 후반의 강원도 토박이였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계약서 얘기를 꺼내자 업자가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 동네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요. 저는 또 계약서 없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3주 후 업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땅 파보니까 안반이 나왔어요. 이거 깨려면 쇠석기 들어와야 하는데 그럼 비용이 좀 더 들어갑니다. 얼마나 더 드냐고 물었습니다. 한 8천만 원 정도요. 뭐? 8천만 원? 처음엔 5천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업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경우고요. 안반은 예상 못했죠. 선생님, 안 하시려면 지금이라도 공사 중단하시든지.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3천만 원을 토목공사에 썼고 땅값 8천을 합치면 1억 1천. 여기서 그만두면 그 돈이 다 허공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결국 저는 8천만 원을 더 줬습니다. 토목공사가 끝나고 나니 어느새 2022년 여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집을 지을 차례였죠. 건축설계 사무소에 갔습니다. 설계사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 평수면 자재비랑 인건비 합쳐서 한 2억 5천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땅값 8천, 토목공사 1억 3천, 건축비 2억 5천, 벌써 4억 6천만 원입니다. 제 계획은 3억 안으로 모든 걸 끝내는 거였는데 이미 1억 6천이 초과된 상태였죠.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그만두면 안 될까요? 아직 돈이 7억 넘게 남아있잖아요.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와서 뭘 그만둬? 당신도 처음엔 좋다고 했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뒤로 빼면 그동안 쓴 돈은 어떻게 하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꺼.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브레이크였는데 저는 그 브레이크를 무시했어요. 2022년 11월 드디어 집이 완성됐습니다. 생각보다 예쁘게 나왔어요. 하얀색 외벽에 빨간 지붕, 그림 엽서 같은 집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아내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서울에선 평생 보지 못했던 은하수가 보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짧은 환상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한겨울이 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난방비였습니다. 기름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한 달 난방비가 80만 원이 나왔어요. 80만 원. 서울 아파트에선 겨울에 많이 나와봐야 15만 원 정도였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매달 이렇게 나오면 우리 연금으로 감당이 안 돼요. 우리는 실내 온도를 18도로 낮췄습니다. 집안에서도 패딩을 입고 지냈죠. 그렇게 해도 난방비는 50만 원 밑으로 안 내려갔습니다. 2023년 1월 마을 이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 60대에서 70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장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아, 새로 오신 선생님, 여기 앉으시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마을에 이사 온 김영수입니다. 마을 주민 한 분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서울 양반이 여기는 와서 뭐 하려고?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그냥 조용히 살려고 왔습니다. 이장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사시려면 마을 발전기금 좀 내셔야 됩니다. 발전기금이요? 예. 마을 공동 경비 같은 겁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보통 500 정도 내심더. 500만 원이요? 예. 여기가 그렇심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안 내면 마을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소문이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안 내면 마을에서 못 산대. 아내가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걸 내요? 우리가 지금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일단 좀 버텨보자. 안 내고. 며칠 후 새벽 5시 마을 방송 스피커에서 요란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마을 대청소가 있으니까 8시까지 마을회관으로 모여주십시오. 마을 방송은 매일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365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방송이 나왔죠. 마을 대청소 날 빗자루를 들고 나갔습니다. 마을 주민 한 분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어휴, 선생님도 나오셨네요? 서울 양반이 이런 일도 하시나?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해야죠. 다른 주민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발전기금은 안 내셨다며요? 여기 사람들은 다 내는데 선생님만 안 내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받지 않고 마을 행사에 초대도 하지 않았죠. 선생님 소리 듣던 양반이 여기 와선 왜 그래? 누군가 뒤에서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2023년 2월 폭설이 내렸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인프라였습니다. 집 앞에 눈이 1m 넘게 쌓였습니다. 차가 완전히 묻혔죠. 핸드폰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폭설이 내리면 우리 집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제설차가 오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마을 사람들끼리는 서로 도와가며 눈을 치웠지만 저희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갇혀 지냈습니다. 먹을 것도 떨어지고 난방유도 바닥났죠. 2023년 3월 밤 11시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급히 핸드폰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네, 119입니다. 저기요.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데 빨리 와주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강원도 홍천군. 거기 산간 지역이라 구급차가 바로 못 갑니다.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한 시간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아내를 차에 태웠습니다. 직접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 40km 떨어진 곳에 있었죠. 그 4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신음하는 아내의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왔구나. 이곳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었구나.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담석증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닌데 환자분 나이를 생각하면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근처에 내과 있으신가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자주 오셔야 되는데 거리가 좀 되시죠? 복도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팔고 나가야겠다고. 2023년 4월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집 얼마에 사셨어요? 토지랑 건축비 합쳐서 5억 정도 들었습니다. 중개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팔기 어렵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우선 진입로가 비포장이고 마을까지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낙후되어서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 귀촌하시는 분들도 의료 인프라 보고 결정하시거든요. 그럼 얼마면 팔 수 있을까요?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3억이면 다행이고 2억 중반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2억대래. 아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5억 들여서 지은 집을 2억에 팔라고요? 그게 시세래.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그럼 우리 3억을 날리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아내의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당신 고집 때문에 이게 뭐예요? 그날부터 아내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싸웠고 어떤 날은 말도 섞지 않았죠. 결혼 40년 만에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2023년 7월 부동산 중개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손님이 한 분 보러 오시겠답니다. 근데 2억 1천이면 바로 계약하시겠대요. 긴 침묵 후에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억을 들여 지은 집을 2억 1천에 팔았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9억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땅값 8천만 원, 토목공사 1억 3천만 원, 건축비 2억 5천만 원, 기타 비용 5천만 원, 총 투자 5억 1천만 원, 매도가 2억 1천만 원, 실현 손실 3억 원. 거기에 서울 아파트 시세 변화까지 계산하면 2021년 매도가 11억 8천만 원이었던 그 아파트가 2023년엔 17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회비용 손실 5억 2천만 원, 총 손실 8억 2천만 원입니다. 20년간 은퇴 설계를 전문으로 해온 재무설계사 박미선 씨가 분석합니다. 김영수 씨의 사례를 보니 여러 구조적 문제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 자산 배분의 문제입니다. 김영수 씨의 2022년 자산 배분을 보면 부동산의 43%, 현금 57%, 주식과 채권 0%, 비상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은퇴 자금의 70% 이상을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묶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교훈 첫 번째, 부동산 유동성의 함정입니다. 은퇴 자금의 최대 40%까지만 비유동 자산에 투자하세요. 나머지는 현금, 채권, 배당주 등 유동 자산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거주 후매입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년 통계에 따르면 1년 내 귀농 귀촌 포기율이 28%, 3년 내 포기율은 47%입니다. 김영수 씨처럼 집을 짓기 전에 최소 1년에서 2년은 그 지역에서 전세나 월세로 살아봐야 합니다. 교훈 두 번째, 선거주 후 매입입니다. 최소 1년 가능하면 2년 전세 거주 후 결정하세요. 사계절을 모두 경험해보고 마을 주민들과 관계를 형성한 후 평판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이정훈 박사가 말합니다. 김영수 씨가 가장 크게 실수한 부분은 입지 선택이었습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산세가 아니라 세권이 결정합니다. 여기서 세권이란 병원, 은행, 대형마트가 차로 10분 내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은퇴 후 주거지 선택 시 필수 체크 항목입니다. 종합병원까지 차로 20분 이내, 응급실까지 30분 이내, 대형마트 15분 이내, 은행 지점 10분 이내, 이웃집까지 도보 5분 이내여야 합니다. 김영수 씨의 집은 이 중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교훈 세 번째, 의료 인프라가 생명입니다. 70세 이상 은퇴자의 95%는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률은 연평균 1.7회입니다. 병원 30분 내 접근 불가 지역에 거주하면 사망률이 2.3배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영수 씨는 지인의 추천만 믿고 계약했습니다. 이게 네 번째 교훈입니다. 금융감독원 2023년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동산 사기 피해가 연간 3,200건입니다. 피해 금액은 평균 1억 8천만 원이고 가해자의 67%가 지인 또는 지인 소개였습니다. 교훈 네 번째, 지인을 경계하세요. 지인 소개는 객관적 검증 생략의 함정입니다. 반드시 제3자 전문가, 변호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검증하세요. 노년심리 상담사 최은영 선생님이 말합니다. 김영수 씨 부부는 결국 부부 갈등으로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은퇴 후 거주지 변경은 인생의 리셋입니다. 이건 절대 한 사람이 독단으로 결정해선 안 되는 사안이에요. 한국심리학회 2022년 통계를 보면 귀촌 3년 내 이혼율은 일반 은퇴 부부의 3.2배입니다. 갈등 원인 1위는 배우자 간 의견 불일치로 62%입니다. 교훈 다섯 번째, 부부합의 없는 귀촌은 100% 실패합니다. 배우자가 한 번이라도 반대하면 중단하세요. 결정 전 최소 10번 이상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은퇴 직후의 심리 상태를 조심해야 합니다. 은퇴 후 1년 이내 심리 변화를 보면 허무감을 느끼는 사람이 85%, 보상 심리를 느끼는 사람이 72%, 조급함을 느끼는 사람이 68%입니다. 김영수 씨도 강렬한 보상 심리가 있었습니다. 35년을 교사로 살았으니 그 억눌림을 풀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 심리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거의 항상 실패합니다. 은퇴 직후 1년간 금지 행동입니다. 전 재산 투자, 귀농 귀촌 즉시 실행, 창업, 자녀에게 목돈 증여. 대신 이렇게 하세요. 1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기 연습을 하세요. 5가지 철칙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비유동 자산 투자는 총 자산의 40% 이하로. 둘째, 최소 1년 거주 후 매입 결정. 셋째, 병원 30분 이내 접근 가능한 곳 선택. 넷째, 지인 추천도 반드시 제3자 검증. 다섯째, 배우자 합의 없는 결정은 금물. 지금 제 손에 남은 돈은 3억 1천만 원입니다. 12억에서 3억, 9억이 사라졌죠. 처음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35년을 성실하게 일한 제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나 싶어서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자책해요. 미안해.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죠.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었고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은 이 작은 방에서 둘이 살고 있습니다. 연금 250만 원에서 월세 40만 원 내고 나머지로 생활하죠. 넉넉하진 않지만 굶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주 3회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거죠. 돈은 한 푼도 안 되지만 아이들이 제 목소리에 집중할 때, 아,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실수가 누군가에겐 교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9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남은 3억으로 우리는 작게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내와 상의해서 내년쯤 경기도 외곽에 작은 빌라 하나를 전세로 얻을 계획입니다. 이번엔 절대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인생은 길고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저 같은 실수를 여러분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신 분들, 제발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신중하게,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결정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은퇴 후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지금 너무 서두르고 계시진 않나요? 배우자와 충분히 이야기 나누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지혜가 누군가에겐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